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 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도대체 저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김유정 의원님. 지금 한 자락 까는 것 같아요. 예. 헌재 결과 나와도 우리 못 받아들여 이런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자 윤석열도 공수처 수사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뭐 다 거부하고 인정 못하고 너네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1호 당원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그러면 손절을 먼저 해야지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보호하려 들고 오히려 역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태세전환이라고 봐야지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길을 터줬다 이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명색이 다 검사 출신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다 법조인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사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발언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들이 그 파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치고 나온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뭐 오세훈 시장이나 보면은 이미 조기 대선을 자기네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면서 헌법재판관의 판결은 또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좌파 민주당과 그 헌재의 좌파 사법 카르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니 지금 피의자와 대학이나 또는 뭐 고시나 사법연수원이나 선후배 아닌 사람 있나요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중앙대 선후배로 얼마나 친합니까?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하고는 17기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문영배. 정영식 재판관하고도 18기고 예. 정영식 재판관은 17기. 거기하고 권성동하고 동기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인이 또 소개팅까지 시켜준 이재명 대표. 그런 보도까지 나지 않아서 그럼 그렇게 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말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시비를 위한 시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한테도 뭐 좌파들이 주변에 있고 심지어 뭐 이모부 얘기를 꺼내면서 뭐 빨갱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 당대표 될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까지 공격했던 사람인데 하물며 헌법재판관들한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불복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의 주장이 만약에 명분을 얻으려면 지난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4대4로 기각됐을 때 이런 문영배 재판관이 있는데 4대4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일정 부분. 그런데 그거는 뭐 잘했다고 박수 쳐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333 추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 완전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면서 사법 질서를 흔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인용되더라도 우리는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미리 지금 선전포고 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원장님, 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그 좌표 설정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윤석열 석방해라 안 된다 지금 재판이 불법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윤석열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거냐? 결국은 다가올 대선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떨쳐내고 가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도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적어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저는 13에서 15 정도 나온다고 봐요. 예. 여전히 국민적인 지지가요. 이걸 버릴 수 없는 거죠. 소위 예를 들면 권영세 아니면 권성동 또는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층들 같은 경우는 이 지지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윤석열을 버리지도 말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자신의 지지층들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지지층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헌재는 막 공격을 하잖아요. 헌재를 공격을 해서 탄핵이 인용될 거예요. 2월 말이든 3월 초에. 그러면 야 탄핵 인정할 수가 없어. 파면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겠죠. 좌우로 쫙 갈라질 겁니다. 그러는 순간 중도층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A씨 이놈의 정치. 투표를 안 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중도는 사라집니다. 쫙 갈라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때가 가게 되면 뭉닥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중간에 있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매모호해요. 좌우로 다 공격을 받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도덕적 규범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보수 중에 만약에 보수였어요. 아니면 중도 보수였어요. 그럼 아무리 탄핵 내란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로 가게 되는 수렴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거다. 그러면 이때 어떤 판단이냐? 고개를 숙일 거냐? 난 절대 고개 숙이지 않겠다. 헌재를 공격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혼동스럽게 만들고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으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도층에 이때 투표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하고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자체가 독일에서 이건 지건 상관없이 소위 국민의힘 또는 자기들이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운 좋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기면 땡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헌재가 좌파라고 낙인에 찍혀서 공격을 받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됐을 때 칼 로브의 전략이 이거였어요. 둘로 쫙 갈라라. 중도층이 어느 한쪽으로 붙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층이 투표 많이 하면 이긴다. 이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란마저도 이런 정치에 활용하는 제가 볼 때 매우 파시즘적인 정당화되고 있는 거죠. 김영남 의원님, 아까 국민의힘이 눈치도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대선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만 해도 2017년도에 그때 탈당을 했었죠. 물론 탈당은 그 전해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른바 바른정당으로 탈당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당을 했는데 복당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시 당에 정착하기가. 이제 당원들로부터 뭐 배신자 소리도 듣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당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스탠스는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겪었던 정치 이력에서 나온 스탠스다.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그냥 유지하는 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는 아마 대선 주자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는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 대선 스케줄이 확정되고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 당 후보는 본인이 이제 득표를 해야 되니까 지금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낼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지금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했던 얘기는 다 모른 채 할 거예요. 그때는 당의 대선 후보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대선 전략은 전혀 아니다. 자기 정치다. 예, 자기 정치다. 박영식 에디터님, 그래도 국민의힘에 좀 정신이 박힌 의원들이 있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왜 네 정치하고 있냐. 국민의힘 이러다가는 완전히 멸종한다.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보면 뭐 조경태 정도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소리도 없어요. 일부 의원들이 뭐 언론에 등장해가지고 소신 있게 뭐 목소리를 내긴 합니다만 전혀 영향을 받질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노선이라는 것이 지도부들은 사실상 극우에 잠식당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이나 이제 주요 정서가 윤석열을 지키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 한마디 깜빡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미래 자산들이 다 날아가는 형국이라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파면 직전까지는 뭐 조기 대선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미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아마 뭐 조금이라도 밝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실제 지지층 내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를 지금 배신자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 전략을 뭐 공식적으로 수립하기에도 엄청난 딜레마가 있고, 다만 헌재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늘 그랬듯이 저는 욕망과 기회주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발휘가 되면서 아마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으로 이제 돌입하면서 그 누가 대선 후보의 누가 될지 그 입만 쳐다보고 다 의원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그 동아줄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지도부, 권성동 원내대표나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불리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다 이제 물밀듯이 다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독바오님, 권성동 의원 이름을 잘못 지은 듯요. 권선동으로 지었으면 더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독바오님, 선동, 권성동. 아까 기차로님은 권난동 이렇게까지 망가지다니 그러셨는데 왜 결국은 자기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참 보면서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 드는데요. 진정적 원망 성진, 아이들을 아주 근사하게 지으셨네요. 검사 출신은 선출직 절대 뽑아주지 맙시다. 단 김용남 전 의원은 제외. 다행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반응을 한번 들어보지요. 계엄 내란 이후에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법과 이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너무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서울법대 나온 판사는 서울법대 나온 피고는 무조건 다 봐줄 거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집권당에서 한다는 것이 좀 지나치게 옹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특히 헌재 재판관 중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많다고 권성동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바이디님 태국에 살다 오셨나 보죠. 태국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이런 뜻이죠. 우리법 연구원이라서 안 된다고? 그럼 일본법 연구원이면 허락할 거냐? 그러셨고요. 부산이대님, 우리법 연구회가 뭐 어때서? 니는 체리따봉 출신이잖아요. 역시 우리 정의리원님들이 수준이 엄청 높으세요. M님은요, 아이디가 명태균 보따리 열리면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전광명님, 국민의힘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 수사 자행하는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이번에 아마 가장 날뛴 사람이 윤상현 의원인데, 불법 수사 자행하는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김유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야당들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야당들 준비하는 것 같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절도 하고 정광훈한테 가서 90도 절도 하고 관저 앞에 가서 지키고
온갖 거 다 했는데 왜 뜨는 건 김문수 장관이 뜨는지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영남 의원님 대선 그 전략은 아닌 것 같다 하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이 전략은 좀 더 강화되겠죠? 강화돼야만 되겠죠? 권성동, 권영세 그 위원장 수준에서 하는 걸로는 굉장히 약하죠.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떠서 그대로 후보가 된다고 하면 뭐 고맙게 생각해야죠, 저희는. 근데 얘기 이제 나온 김에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박근혜 때도 사실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추천했느냐,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재판관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거는 상당한 저는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헌법에 반하는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도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세는 너무 수준 이하 아닙니까? 설 연휴 기간에 각 언론사들이 이렇게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제 조기 대선 분명히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야당에서 계속 1등을 해요. 여당에서요? 여당에서. 근데 다 야당으로 아니 이미 야당. 불법 수사 자행하는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여당이라고 봅니까? 아니 근데 야당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체제 전복 세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야당도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활동하는 합법적인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 그 국가기관을 비난하고 사퇴하라고 하면 이거는 반체제 세력들이 하는 얘기란 아니 말이에요. 완전 반국가 세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이 선은 지켜야 되는데 이 선을 완전히 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 패널님들한테 도대체 이 좌표 설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던 거고 두 번째 궁금한 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애청자님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김문수일까? 윤상현이 저렇게 날뛰고 권성동도 저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김문수는 전부 다 일어나서 저 잘못했다고 하는데 혼자 짝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그거 하나? 대단한 용기죠. 최상목 그러면- 대행한테 한마디 한 거 있잖아요. 예. 헌법재판관 그거. 분명 왜 임명했어. 상의도 네. 없이. 그거 두 가지죠. 왜 김문수일까? 한번 김종우 원장님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석열은 김문수다. 대체제 지금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는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것 같고. 그러면 윤석열 표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70대, 그러니까 60, 70대 이상, 그다음에 TK, PK 지역에서 김문수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핵심적인 지금 탄핵을 소위 이 반대하는 진영의 핵심적인 코어들입니다. 그 코어들의 입장들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인물로 김문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것들 뭔가 예를 들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데 김문수는 뭐 묵묵히 앉아 있고 아무 얘기 안 해도 저자는 무조건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고 판단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예를 들면 그래서 다음 조기 대선에 김문수가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구우 집단들의 핵심적인 프레임이야. 이 프레임을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라고 하는 척도로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계속 김문수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헌재에 불복을 하고 사회 언론을 더 야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제가 볼 때 그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은 2월 3일 날 임명이 되는구나.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또 하나는 4명을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 연구회라고. 그럼 2명은 누구지? 제가 그런 거예요. 6명이 돼야지 인용이 될 거 아닙니까? 탄핵 파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 2명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대사가 나오면 이렇게 비판할 이유도 하등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땐. 저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제기하면서 헌재가 좌파 빨갱이 집단이라고 몰아붙이고 거기서 결정이 나면 좌파 빨갱이 집단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사법기관들을 공격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럼 사법기관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회 혼란이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 혼란이 야기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 그래서 제가 볼 땐 좋다 그래 이렇게 니네들이 지금은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대선이라는 게 2월 말 3월 초에 파면이 되면은 2달밖에 안 났는데 그때부터 스탠스를 싹 바꾸면 국민들이 잘 바꿨어 이렇게 얘기할까? 전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라고는 다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우리 중도도 포괄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뽑아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 너 참 좋은 얘기했다 너 뽑아줄게 라고 얘기할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스스로가 저희들이 볼 땐 늪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2016년 2017년 사태인 것 같아요. 탄핵을 인정하니까 보수가 균열하더라. 보수가 분열하니까 보수가 괴멸하더라. 괴멸하니까 전국선거 내일이 지더라. 이건 안 되겠다. 자, 나쁜 방식일지 모르겠으나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가면 지금 당장은 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세력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 윤상의 말대로 국민들은 개 돼지여가지고 1년만 지나면 또 찍어주니까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안이 달라요. 지금은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응징입니다. 사법기관의 응징이고. 그런데 김영남 의원님 지금 김문수 의원은 극우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역사가 오래됐죠. 예. 사실은 저는 김문수 장관의 급부상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입니다.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러셨는데 출발은 극좌였어요. 그렇죠. 아니 예. 그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예. 2016년 이른바 그때도 이제 탄핵 국면이었잖아요. 그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고 물론 그때는 김진태 의원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광훈 목사하고 계속 집회를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대략 10% 초반대의 그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해 이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입장에서도 정광훈 목사하고 가장 가까운 정치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윤상현 의원은 왜 못 드냐? 윤상현 의원은 최근에 이런 거예요. 기억을 잘 되돌려 보시면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에 자꾸 구멍을 내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배를 같이 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다수설이 다시 윤상현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내년 총선에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친윤 내지는 찐윤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누구보다도 찐윤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그때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 김문수 장관은 적어도 10여 년 가까이는 일관된 목소리를 낸 사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층 내에서는 지금 1등 나오고 있는데 고민은 본선 경쟁력은 좀 다소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론조사가. 그것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강성 지지층의 지지도 1등 나오는 거는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잘 싸울 것 같이 보인다. 박영식 에디터님은 왜 김문수가 지금 그렇게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대부분 이제 1위로 꼽는 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여론조사의 주요 응답층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른바 이제 극우 보수 카톡방 이런 SNS에서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우리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을 하자라고 여론조사 독려 운동이 일단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 응답층 자체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대부분의 이 극우 세력이나 윤석열을 지키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지킬 것인가 우리 대통령을 지금 비록 파면의 위기 놓여 있지만
이 파면도 정당하지 않고 또 이 내란죄 수사도 정당하지 않고 또한 형사재판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도권 정치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미리 좀 쳐내주고 그런 극단적인 세력들을 멀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문수가 오랜 기간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는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전광훈으로 대변되는 오프라인 정치 세력인 이 아스팔트 보수와 더불어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극단주의 유튜브, 극우 유튜브가 합쳐져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순환 구조로 작용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응답층들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1위가 김문수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조금 불안한 게요. 아까 경선 경쟁력을 넘어서 본선 경쟁력에선 김문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경선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연휴에 한길리서치가 1월 11일부터 12일 자신들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 당원 지지율을 당원 투표로 전체 지지율을 여론조사로 환산해서 그동안 국민의힘 경선 방식, 뭐 3대7, 2대8, 5대5, 100대0 다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봤거든요. 모든 1위가 다 김문수였습니다. 그 정도로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김문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이건 사실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본선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아마 분당의 기로에 또 서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향님. 이제 나 대통령 후보 1순위야 라면서 각 공공기관에 전화할까 봐 겁납니다. 나 김문수인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Let's do it 님 김문수 쭉 1등 하세요. 응원합니다. 크크 하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사실 김문수가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김은숙 님도 김문수 나오면 우리는 땡큐지요 그러셨고 또 아까 어떤 분은 민주당이 은근히 미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우리는 내란 주체 세력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당 지도부가 이런 행태들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막 공격하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그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된다면 천지분간 못하는 거니까 이대로 쭉 김문수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 전략이라는 게 급변침한다고 해서 두 달 안에 국민들이 마음이 절대로 돌아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차피 망했는데 그냥 이대로 쭉 가보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70대이신 전직 의원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늘 유심히 보고 긴장도 해야 되지만 보수 과표집이 맞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왔을 때 한번 일부러 받아보셨대요. 그랬는데 내가 정직하게 70대라고 눌러서 1번, 2번 문항도 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70대가 바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대라고 눌러볼 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사실 그 여론조사 이제 그 연령별 뭐 계층별 뭐 성비 막 이렇게 지역별 하잖아요. 그러면은 70대 이상을 채우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가장 먼저 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1, 2번도 뭐 난 못 지나가더라. 내가 정직하게 70대라고 눌렀더니 다음번에 오면 한번 다른 연령으로 눌러볼 참이야 이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뒷문항이 어떤 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결집해 있는데 결집한 그 사람들은 다 윤석열 지지자인 거고 탄핵 반대 세력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부지리로 김문수가 뜰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분위기나 하는 그 언행이나 행태로 봐서는 이대로 쭉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짧게만 첨언을 하면 그 설 연휴 전에 여의도 정가에서 돌아왔던 이제 일설로 하나로 김문수는 실제 이런 어떤 보수층의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 배경은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좀 이래저래 돌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권의 정통한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SBS 쪽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재를 했대요. 조기 대선 출마 의견은 어떠냐라고 이제 문자로 이제 넣었는데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작년인가요?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아니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도 장관직 수행하기 되게 어려운데 장관직을 아무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표진 말씀하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전화 ARS를 하게 되면 3시간이면 꽉 차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제가 볼 때 그냥 모두 대기 같은 느낌. 야, 자 대기해. 전화하면 전화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70대가 과포집 되면 70대 안 해도 되니까 20대, 30대로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전화 면접마저도 대부분 15% 정도였는데 지금 21, 22가 나와요. 22가 나옵니다. 그러면 6, 7% 정도가 더 많이 응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응답할 것인가? 소위 이런 상황에서 응답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자기가 너무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지지층들이 지금 열세이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전 그렇다면 보수 과표집은 맞는데 보수가 과표집 됐어.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제 안정적으로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소위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진보도 소위 과표집된 상황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 자체가 하나로 뭉치게 되면 그 지표를 보면서 국민들이 또 판단하는 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얘기가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단히 중대하게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